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에코살롱에서 유쾌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생 올리브입니다. 환경 덕질하고 있는 전직 임상심리학자 겸 글을 쓰는 사람 함드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 당일리 발전소 인근에서 생태인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벌동입니다. 네, 저는 환경보호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재기발랄 활동가 김라마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각자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전직 심리학자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들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모두들 환경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환경을 딱딱하지 않고 쉽고 재밌게 볼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이제 영화나 책들 이런 것들을 환경이랑 연결지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코너에서는 간단한 근황 토크와 함께 인상 깊었던 2주의 환경 이슈를 좀 공유를 해보는 에코 뉴스 코너입니다. 네, 여기서 뉴스가 뉴스고요. 뉴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에코 뉴스 시간에는요.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좀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는 뭐 기름 유출 사건도 있었고 또 서울 내에 있는 대학교에 채식 메뉴가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웠던 1+1 묶음 상품 이 포장을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빨대 반환운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저는 뭐니 해도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가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벌뚱님 혹시 이 기사 보고 어떠셨나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죠.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의 노릴스크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엄청난 양의 그 기름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5월 달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이제 또 6월 9일에는 또 이쪽 그 러시아 쪽이죠. 이쪽에서도 시추공의 봉합 부위가 훼손되면서 또 10톤 이상의 그 원유 추출물이 다 유출이 됐고요. 또 이제 엊그제 일이죠. 22일에는 또 그 야쿠티아 공화국이라는 데서 디젤 발전소에서 경유를 저장한 탱크가 손상이 돼서 4톤 이상이 또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만 해도 지금 이게 엄청난 양의 이것들이 녹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베리아뿐만이 아니라 알래스카에서도 엄청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19일에 미국의 뉴스인데요. 미국의 그 알래스카주 키나이 피오르 국립공원에 아이알릭이라는 그 빙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막 우장창창 이렇게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완전 떨어져 내리는 것들을 이제 어떤 관광객이 이 코로나 시기에 또 거기 관광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또 촬영을 하면서 봤는데 그 무너져 내려가는 그 빙하를 보면서 슬픔의 탄성이 아니라 환호를 하는 거예요. 멋있다, 어메이징 이러면서.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메탄이 방출되고 엄청난 지구온난화가 되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풍경에만 감탄하는 그런 관광객들의 모습에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핫한 에코뉴스 알래스카 빙하가 무너지는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에코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룰 메인 콘텐츠는 뭐냐? 네, 바로 영화 컨테이전입니다. 이제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홍콩 출장에서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이제 배우인데요. 그분이 돌아오자마자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녀의 남편 맷 데이먼이 이 원인을 알기도 전에 아들마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기네스 펠트로가 가진 그 증상이 전 세계 각국
정말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염이 뭐 1명에서 4명, 4명에서 뭐 수천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심각하게 국가의 질병으로 본 미국과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박사들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한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주드로는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의해서 정부와 개인 그리고 언론 태도를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소감? 인상?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릴님께서는 이런 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오늘의 영화 컨테이전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2011년에 발표한 전염병 영화인데요. 이 감독이 사실 예전에도 환경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PGE 공장 오염물질 누출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인데 잘 만들어진 영화여서 환경 문제를 영화로 녹여내는 감독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오늘의 영화 컨테이전에서는 전염병 소재를 다루면서도 기존의 재난 영화는 좀 차별되는 방식을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헐리우드 재난 영화에서는 아메리칸 히어로가 있으면은 그 히어로가 사건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히어로 손에 들린 백신이 비밀병기,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릿이라도 마냥 되는 마냥 히어로가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시키면 세상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결말로 많이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지점에서 이 기존 영화들하고는 조금은 다르고요. 먼저 한 명의 히어로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스토리를 조명했어요. 그래서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러한 연출 자체가 지금의 코로나 재난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병이 치료되면 끝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로 백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영화에서 백신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해요. 백신의 존재는 백신에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설사 전염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생태계 파괴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전염병은 다시 생겨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백신이 다시 개발된다고 해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백신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또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염병 문제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마치 거미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약간 백신이 주는 어떤 기회의 불균형? 불평등? 이런 게 너무나 잘 보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럼 혹시 라마님은 이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셨나요? 아까 함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랑 많이 오버랩이 되잖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맷 데이먼이 갑자기 부인이 사망하고 의사한테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근데 제 부인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약간 현실을 부정하는? 맞아. 이게 사망하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이 이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울고 막 바다에 주저앉고 하는데 진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감정을 보면서 조금 기억이 남았었고 코로나 상황이랑 또 이제 비추어 보면은 나중에 이 생필품이나 그런 물 같은 걸 좀 수급 받으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잖아요. 그 장면이 저희 그 마스크 구매하려고 길게 줄 선 그런 장면이랑 되게 오버랩이 되고 나중에 가면은 좀 키가 되는 그 백신을 전 지구에 어떻게 나눠줄까? 이런 것들 할 때 생일로 추첨을 하잖아요. 생일자로. 그거 보면서 마스크 오브제도 막 생각이 났었고 그런 지금 그냥 봤었더라면은 전혀 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 모습들이랑 오버랩 되는 부분이 보여서 기억에 남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 더는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맷 데이먼의 딸이
우울해했잖아요. 남자친구와 손도 못 잡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것도 사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오버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 백신을 생일로 추천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고 마스크를 이제 줄지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영화 속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깊었고요. 혹시 그러면 그 밖에도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백신 추첨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백신이 마치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 마냥 추첨을 했지만 사실 거기서도 가까이 밀착돼 있는 예를 들어서 질병본부센터, 관리센터 그 소장은 그걸 일찍 얻었죠. 그리고 WHO의 오란테스 박사도 그거를 미리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마치 공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백신 추첨이 사실은 불평등이 숨어 있다. 이런 거를 같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자유무역이 진짜로 완전히 자유무역이냐, 개인의 자유를 진짜 보장해 주느냐, 과연 자원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하느냐. 사실 거기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의 직원이었던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희생의 아이콘으로 헌신적으로 정말로 케이트 윈슬렛이 나중에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그 겉옷을 옆에 있는 그 다른 환자에게 건네줄 정도로 헌신적인 그 직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또 많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상 깊었던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또 떠오르는 게 그 누구죠? 주드로? 잘생긴 그 남자 배우? 네. 그 사람이 자기는 이제 면역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혼자 중무장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약간 산소호흡기 같은 거 자가로 만들어가지고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임산부가 나 이제 백신이 필요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그래서 아, 정말 이기적인 인간의 표적인 캐릭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드로 캐릭터를 보면서 인간의 위선도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주드로랑 뭐가 다른가? 맞아.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다를까? 나는 나를 희생하면서 그 임산부를 도와줬을까? 그런 의문도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독자로 하여금 저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주드로도 바라보게 하는 내 안에 주드로. 그런 약간 싸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전 되게 좋았던 게 한 사람의 그 뭐 성품을 너무 악인으로 몰지도 않고 선인으로 몰지도 않았던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러니까 수장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자기의 애인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의원이 한 명이 그 감염이 되면서 봉쇄령이 내리기 직전에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기밀 정보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빨리 지금 짐을 싸갖고 넌 나와라. 이제 곧 시카고는 봉쇄가 된다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권력과 그 위치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활용한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소통의 문제? 이것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소통의 부재잖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소통의 부재가 또 하나의 큰 이슈잖아요. 상황이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타자를 좀 미워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국가 그런 사람들한테 원인을 찾고 약간 미워하는 그런 댓글들이나 글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탓하죠. 남을 탓하고 싶죠. 네. 물론 그 안에도 팩트는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이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인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타인과 소통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보면서? 저는 그 장면 중에 그 맷 데이먼의 딸이 이제 놀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맷 데이먼이 강력하게 막고 남자친구랑 닿기만 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때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전염병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접촉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전염병이 터짐으로써 접촉이 금기시되고 접촉이 마치 악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나중에 접촉으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접촉이 주는 어떤 그런 유대감도 있고 그 감정의 교류 이런 기능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히려 영화에서는 접촉을 너무 좀 기피하고 무서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스킨십의 중요성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럼 스킨십. 중요하죠. 스킨십. 네. 스킨십.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죠. 커밍아웃. 올리브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또 요즘 우리 코로나 상황에 또 비춰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재채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약진자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막 원망하듯이 쳐다보고 이제 기사 난 것도 뭐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한테 마스크 끼라고 했다가 이렇게 두 분이서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열차가 지연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좀 큼직큼직한 어떤 상황들을 거쳐 나가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행위들이 막 금지가 되기도 하고 긍정적이었던 게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접촉을 피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정이 식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길거리를 간다거나 뭐 상점을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때 옛날에 좀 살짝 무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데나 그냥 기침을 막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타인과의 일정 거리는 좀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밀치는 분들도 계셨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선 되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자리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슬쩍 민다거나 이런 좀 불쾌한 접촉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로 좀 많이 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백신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오염물질 누출 사건 이런 소재로 만들어진 뭐 영화 이런 얘기도 나눠봤고요. 마스크 오브제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람들의 삭막해진 세상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지만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이걸 겪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거대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뭐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마스크를 사야 한다 이런 거를 좀 넘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들 뭐 이를테면 뭐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뭐 고기를 먹는 당연했던 것들에 조금 더 재고를 하게 된 그런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아무래도 기후위기와 전염병에 관한 연관관계인데요. 벌떡님께서는 이 기후위기인 지금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말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그 과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기후위기와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기후위기가 아주 직접적인 아주 원인이다라고는 얘기하진 않지만 대부분이 입을 맞춰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간접적인 원인의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그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생태계를 지금 엄청나게 파괴를 했죠. 특히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에서 가장 고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시기인데요. 화석연료를 엄청 썼죠. 그래서 산림을 파괴하고 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됐는데 이를 통해서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그 서식지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점 온대지방의 날씨가 더 뜨거워지게 됐죠. 그리고 열대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이 박쥐 같은 기존의 열대에 서식했던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온대지방으로 이러한 동물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온대지방이 인구가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과 이 박쥐 같은 동물들의 접촉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이 거주할 거주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이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한테도 걔네가 서식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식용으로 길러지는 가축의 수가 소가 약 10억 마리, 전 세계 기준이에요. 닭은 약 240억 마리, 돼지는 7억 마리라고 해요. 자, 이건 지금 소, 닭, 돼지만 추산한 거고요. 염소, 양, 토끼, 기타 등등 또 중동 같은 지방에는 그 양을 굉장히 많이 먹죠. 이거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들이 인간이 기르는 가축에 엄청나게 기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를 삼는데 지금처럼 저희가 이 정도의 속도로 육식을 소비하고 또 공장식 축산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면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반복되는 재난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면서 노동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산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저개발 국가의 이민자나 사회적 약자층이 대부분이거든요.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보면 노동자 착취는 지구 착취와 동일하다고 언급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환경 오염의 영향이 더 가난한 사람,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을 들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유색 인종들이 더 많은 코로나의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환경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건 소외된 타자에 대한 이해, 소외된 노동에 대한 이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연, 동물의 건강은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를 원헬스 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원헬스 정책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함드릴님이 얘기하신 거랑 같은 건데요. 기존에는 인간의 건강은 인간만 잘 챙기면 되고 동물은 동물이고 예를 들어 숲 같은 산림지역은 산림지역이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감염병들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없어서 이게 인간과 가축에게 옮겨가면서 감염병이 나오는 구조를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려면 이제 우리가 야생동물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 가축의 건강까지 그것까지 고려해야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 아래서 세계보건기구나 과학자들이 이걸 원 헬스라고 명명을 해서 전 세계에 소개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리학자로서 이 원 헬스도 정신적인 어떤 건강? 이런 영역도 많이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시해드릴 수 없지만 먹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은 우울증이 생기고 있다? 그런 연구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 헬스라는 게 결국 이 현대인의 몸 그리고 정신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셔갖고 또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자폐증이라든지 그 정신 그 질환병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대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되게 많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지나친 육식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생존을 위해서 육식과 인간의 관계를 정말로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식문화 혹은 대량 가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것도 아예 따로 한 시간을 들여야 될 만큼 저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게 사실 영화를 보지 않은 분한테는 가장 큰 스포일러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나무를 잘라내고 그 숲풀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박쥐가 날라오고, 그 박쥐의 배설물을 먹은 돼지였나요? 돼지. 네, 돼지. 그 가축을 또 도살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요리사와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퍼뜨리게 된 기네스 펠트로가 악수를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게 데이 1 이렇게 하면서 딱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컨테이전이란 영화가 몇 년도였죠? 그 2011년. 10년 전. 10년 전? 네, 10년 전 어떻게 고증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었던 코로나도 그렇고 사스라든지 그렇게 전염병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말하면서도 다시 소름이 돋았거든요. 지금 동물 얘기 나오니까 나왔던 원숭이, 여기서 백신을 이제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원숭이한테 실험을 하잖아요. 맞아. 그 장면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데, 뭐 주사 놓는 장면도 있지만 거기서 이 감독이 그 원숭이의 눈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그 쇠창살에 갇혀서 실험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또 실험을 해야지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의료진의 만감이 교차하는 그 눈빛도 바라보고, 심지어 여기서 악역을 좀 담당했던 주드로의 대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유, 백신 개발하는데 원숭이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악역을 담당한 주드로조차도 그 죽어나가는 희생양인 원숭이한테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참 못할 짓을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회 구조적으로 무너졌던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많은 게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공존하는 철학, 공존의 철학,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동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노동 문제도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전염병과 그래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직 많은 얘기가 다뤄진 것 같지 않아서, 아까 드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값싼 고기를 원하게 되면, 그 수요가 높으면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의 값어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값싸고 대량 생산을 원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전염병이 생길 확률도 더 높은데, 이런 노동 문제가 결국에는 어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전염병과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듣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전염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이슈였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 하실 분 계신가요? 보통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노동하는 존재라면 왜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져 있지? 그리고 왜 노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고, 그 돈은 왜 노동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들게 됐고, 인간이 노동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제 농업을 하면서부터잖아요. 그때부터 가축을 키우기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동물을 길들이고 다른 종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인간이 노동하는 존재로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였잖아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거, 우리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과 동물은 우리의 생태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런 모든 생각이 당연하게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만들어져 온 것이라는 거, 어느 지배계층에 의해서 혹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함들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아마 공생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산업화가 되는 것처럼 가축을 키우는 것도 대량화가 되면서 공존이라는 그 중요한 단어를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 거고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함드릴님이나 라마님이 얘기하신 거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 감염병 앞에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거,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좀 고찰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는 이 소비 구조, 정말 하루만 버튼 하나 누르면 그 다음날 집 앞에 깨끗한 고기와 채소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넘치고 넘치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생태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문명 앞에 절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그 위기가 완전히 갈린다고 해요. 이 시대에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성찰할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편한 것,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현대 교통수단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아주 깊숙한 시골 동네까지 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 그 환경에 있던 동물들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서식지가 파괴되면은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있는 그런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슬기로운 덕질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전염병을 다룬 영화 컨테이전을 바탕으로 좀 기후변화 관련지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단순히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한 영화가 아니라 각 인물별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또 전염병이 터진 이후로 이것을 각각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잘 다룬 영화 같아서 현실적으로도 고증을 잘했다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 기회 불균형이 생기는 어떤 세상의 그런 구조를 따끔하게 지적해보기도 했고 또 노동 문제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병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줄 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드리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복잡한 실타래일수록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풀어야 되듯이 저희 환경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5명의 주인공처럼 환경 문제나 코로나 사태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갖고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타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시대가 타자를 배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소통과 공존의 시대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한 줄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벌똥님께서 한 줄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좀 먹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매운 음식을 먹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나오는 상품들 보면 막 불, 아니면 뭐 핫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게 없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매운이 뭐 엄청나게 정말 입에 댈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매운 것들을 먹는데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파악하시더라고요. 그 매운 걸 먹는 현대인들의 심리에는 그 뭔가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각박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점점점 강도를 세게 먹는다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핫한 불 닭볶음보다 시원한 냉콩국수 같은 입맛을 가져보면 어떨지. 네, 라마님께서는요? 갑자기 콩국수 땡기네요. 저의 한 줄, 근데 다 한 줄평이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저도 한 줄 아니고요. 좀 긴데, 컨테이전을 보면서,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좋은 시간, 좀 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아껴주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걸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한 줄 평으로 남길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빠르게 갈 수 있으면 빠르게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받아서 먹을 수 있고 뭐 못 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편리함
당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에코살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함드릴, 김라마, 벌동 그리고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